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오건영 부부장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그런 자격이 있는지 솔직히 되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능력 되게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업계 대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좀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워낙 부족한 만큼 제 강의는 이제 에피타이저, 이제 앞뒤에 워낙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에피타이저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서 아주 편안하게만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주가가 언제까지 몇 포인트 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페드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이 지난 몇 년 동안, 1년 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8월 말에 그 잭슨홀이라는 곳이 있어요. 잭슨홀 연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와이오밍주에 있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잭슨홀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게 한번 되게 이슈화가 되면서 요즘은 대중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 20년도의 잭슨홀이 아니라 이 잭슨홀 연설이 매년 있어요. 잭슨홀 회의가.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잭슨홀 얘기를 잠깐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작년도 8월 달이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8월 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를 했고요. 전격적으로 7위안 위로 위안화를 절하를 해버렸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뭘 때리냐면은, 너네 환율 조작 꾹 이렇게 딱 때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거의 점입가경으로 치닫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년도 8월 달은 뭘로 기억을 하냐면요, 이때는 미중 무역 전쟁기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되게 오래된 얘기 같은데 불과 이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휘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니까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 둘이 싸우는 걸 멈춰야 되는데 싸우는 걸 멈추질 않죠.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명언이 나옵니다. 페드는 이제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페드는 just s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앉아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 금리 인하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싸움은 자기들이 하고요, 싸움은 행정부에서 하고, 여기서 망가지는 것 같다 누구한테 메우라고 하냐면 중앙은행한테, 페드한테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메워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작년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페드는요,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여기 대응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고가 난 거를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로 메우게 되는데요, 이게 작년도 8월 달 말에, 그래서 이 잭슨홀에서는, 이 잭슨홀 연설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 굉장히 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연설이에요. 거기서 회의할 때 나왔었던 얘기가,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담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어떤 한계가 있냐면, 중앙은행은 실제로 무역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게 떠오르죠. 금리 인하를 하면 무역 전쟁이 해결이 될까?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정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중앙은행한테 요구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작년도 잭슨홀 연설 이제 그 회의가 끝날 때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해요. 지금 이 시대 중앙은행이 가장 어려운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중앙은행한테 바라고 있다. 너무 많은 걸 중앙은행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통화정책으로 만능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감을 나타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었던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역전쟁을 페드가 치료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작년도 11월 중순이었을 겁니다. 1차 그 미중 무역회담이 그 성사가 되면서 합의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졌죠. 그게 뭐 이제 다 끝났다기보다는 이후 일단락을 좀 지었다라고 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페드가 이젠 뭘 질문하냐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이 그 주제 자체가요, 코비드 19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앙은행이라든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걸 얘기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페드한테 또 마찬가지로 바라게 됩니다. 너희가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미국 중앙은행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겠죠. 아마 그분들이 저보다 금융 지식은 확실히 많을 겁니다. 비교가 안 될 레벨이겠죠. 근데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은 어떨까요? 아마 둘 다 좀 문외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이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이상한 일이 있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세션에다 이 정도 시간을 배정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누군가 그 페드한테 바라는 게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게 많다는 건요, 페드한테 바라는 게 많다는 건 그들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줬었는지 그걸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해볼게요. 이들이 했었던 역할은 실제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중앙은행이 딱 나서가지고 처음에 역할을 할 때 이런 거죠. 그 블랙스완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 라이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블랙스완은 검은 백조라는 뜻이죠. 그레이 라이노는 말 그대로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뜻입니다. 블랙스완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백조잖아요. 스완은. 백조는 색깔이 어떨까요? 하얀색일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하얀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오스트레일리아인가 어디에 있는 작은 군도에는 검은색 백조가 산답니다. 그래서 검은 백조가 출현한다는 것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누구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언제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하냐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회자가 돼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얼마나 컸던 사건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00명의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 1명이 배를 뗄 수 있는가? 뗄 수 있겠죠. 근데 10,000명 중에 9,000명이 동시에 배를 뗄 수 있을까? 아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품이 나옵니다. 10,000명 중에 9,000명이 동시에 배를 째야 손실이 나는 상품, 그 전까지는 손실이 나지 않는 상품, 이런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합성채권 CDO라는 이름으로 해서 팔리게 됩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 채권들이 손실이 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걸로 팍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라고 했었던 그런 채권들이 도산을 해버리는, 그런 채권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블랙스완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의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자체가 하나의 블랙스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이번에 옆에 그레이 라이노라는 단어를 썼죠. 그레이 라이노는 뭐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파리에 가서 그 지프에서 내렸어요. 잠깐 내려가지고 야생을 이제 잠깐 이제 그 초원에서 잠깐 보는데 보니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바로 요 앞에 코뿔소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얘가 뛰어오면 저는 죽을 목숨이죠.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얘기하는 겁니다. 쟤는 10년째 저러고 앉아 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외면하고 있죠. 왜?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걔가 바로 그레이 라이노고요. 이 그레이 라이노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중국의 부채 문제를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벌써 20년째 중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중국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건전하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부채를 가지고 회색 코뿔소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중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드리고 있는 말씀은 전 세계가요, 전반적으로 기업이라든지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잠깐만 볼게요. 그레이 라이노는 거대한 기업의 부채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를 얘기합니다. 잠깐만 봅니다. 자, 제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산속에 들어갑니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 캐먹으면서 자급자족을 해요. 그러고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빚이 많으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저를 때려 죽일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요, 가장 핵심은 코로나 사태도 문제지만 거대한 넷이라는 이 그레이 라이노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자체가 코로나라는 것 단 하나,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라는 블랙스완하고요, 그레이 라이노라는
코뿔소, 회색 코뿔소 그 빚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나오게 될 겁니다. 둘 중에 어느 부분을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관적으로도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뎃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뎃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죠.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정상 경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빵 터지면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이게 코로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기간인데,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전체 경제가 딱 멈췄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이냐면 버냉키 의장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3월 달에 시장이 막 뒤집어지고 할 때 버냉키 의장이 인터넷 이제 화상 통화에서 CNBC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는 과거의 금융위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이런 거죠. 코로나 사태를 눈보라에 비유를 합니다. 과거의 금융위기는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그들이 다 하나하나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을 갖다가 유도를 해줘야겠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눈보라와 같죠. 이건 뭐냐면 마을 전체에 거대한 눈보라가 찾아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 있으면 안 되죠. 집 안에 들어가서 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나오면 될까요? 그 눈보라가 떠나면 나와가지고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버냉키 의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눈보라가 떠나는 걸 주의를 해야지 과거 금융위기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눈보라는 되게 짧게 지나가는데요. 코로나가 제 기억만 해도 2월 달입니다. 2월 달부터 벌써 여태까지 이어질 거라고 그때 당시엔 저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이어지죠. 그럼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되냐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눈보라가 가길 기다리는 상황에서 굶어 죽거나 눈보라가 가기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누가 이걸 메워줘야 될까요? 네, 페드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부채가 많은 경제 주체들은요, 이 눈보라 기간 동안에 빚을 갚지 못해서 죽을 겁니다. 그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걸 돌려낼 수가 없겠죠. 다시 일어나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뭘 해주게 되냐면 이렇게 코로나가 딱 퍼져 있는 이 기간에 들어와 가지고 빚을 낼 수 없는 주체들한테 달러 자금을 공급을 해주면서 버틸 수 있게, 시간을 벌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 할 겁니다. 이게 페드가 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페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해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양적 완화라는 걸 먼저 해주는데요. 양적 완화라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 달러를 마스크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 제가 하나만 좀 고백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3월달에 아마 여러분들 다 그 약국 앞에서 그 마스크 2개씩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섰었던 그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때 줄 서가지고 마스크 2개를 받았는데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되게 2시간인가 기다려서 받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되게 착한 일 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요, 그때 당시 하나 고백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날 저희 집에 마스크가 있었어요. 한 30개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2개를 더 받으려고 했을까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거기 줄 서 있는 분들은 다 집에 마스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마스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마스크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 왜 줄을 섰을까요? 답이 하나 나오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2달 안에 끝납니다. 보장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믿을 수도 없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면 뭘 해야 되냐면은 예비적인 동기가 생기죠. 이걸 더 쟁여놔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게 뒤가 어떻게 될지,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게 되면은요,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전 세계 금융거래의 90%는 달러로 일어납니다. 대부분 다 돈을 갖다 빌린 게 해외에서 원화로 대출받은 사람은 없죠. 거의 다 달러로 대출받았고요. 달러로 대출받았으면 달러로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럼 달러를 갚기 위해서 달러를 쟁여놔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존재하는 건데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7월 달에 갚아야 되는 사람, 8월 달에 갚아야 되는 사람, 9월 달에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어쩌면 9월, 10월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달러를 땡겨놔야겠어. 9월, 10월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의 마스크를 미리 확보해 놔야겠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미래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앞으로 땡겨오면서요, 여기에 달러의 가수요가 팍 하고 폭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 다 달러 현금만을 바라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지난 3월달 금융시장을 보면은요, 달러 외의 모든 자산이 다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엔화나 금 같은 게 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예, 다 밟아버렸습니다. 그냥 온리 달러, 그것도 온리 달러 현찰만 바라게 되죠. 그게 지난 3월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마스크가 모자라잖아요. 마스크를 당신의 손에 반드시 쥐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나갈 겁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월인가부터는 저도 줄을 안 섰던 것 같아요. 마스크가 집에 넘쳐서. 그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가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페드가 했던 게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하면서 7천억 달러 양적 완화 할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양적 완화를 QE라고 합니다. QE 뒤에 뭐가 붙냐면 인피니트라는 말을 붙여버립니다.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하는 거죠. 언제까지? 시장이 안정되는 그 순간까지 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난 3월의 얘기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확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는데 미국 내에 달러가 쟁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외가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해외도 대출을 다 달러로 대출을 받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달러로 갚아야 되겠죠. 그럼 달러로 갚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 구하기가 어려워요. 다 달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 페드가 통화 수합이라는 걸 해줍니다. 통화 수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그 나라의 돈, 예를 들어 원화를 찍습니다. 원화를 찍으면 그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주는 거죠. 말이 어려워서 담보로 달러를 준다고 하는데 원화 받고 달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통화 수합이라는 거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부채를 갖다가 메워주기 위해서 실제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달러를 찍어 뿌리는 역할, 시장의 기대를 넘을 정도의 달러를 찍어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페드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시장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다가 반짝 웃습니다. 근데 반짝 웃었는데요, 반짝 웃은 그 뒤가 문제입니다. 한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번 슬라이드 쇼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채가 금융위기가 2008년도거든요. 그때의 레벨을 벌써 훌쩍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레이 라이노의 문제가 이미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 달러 엔하고 스위스 프랑입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가 핵심일 때는요, 달러 엔도 밟아버렸던 엔화나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자산도 달러 앞에서는 무참히 무너졌고요. 금하고 S&P 지수를 보시면은 금과 S&P도 달러 앞에서 망가져 버렸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라는 건데요, 이미 금융위기 때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시장이 혼란스러웠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페드가 했었던 대응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QE 인피니트라는 말씀드렸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고 회사채 매입을 했으며 통화 수합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어갔던 거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뿌려줬냐면요, 이게 페드의 대차 대조표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달러를 찍어 뿌립니다. 금융위기 때 달러를 찍어 뿌리니까 달러가 이렇게 고이겠죠. 달러가 이만큼 고이는 겁니다. 여기 달러 계속 고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 많이 고였던 걸 줄였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화끈하게 늘려버렸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많이 늘렸던 적이 단기에 이렇게 많이 수직으로 우뚝 서 있는 게 보이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주식시장이 방긋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방긋웃는 주식시장을 우리는 눈에 보고 목도를 하고 있고요.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도 전체적인 안정을 찾았고 달러도 너무 많이 공급을 하니까 달러가 오히려 약세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잠깐 보시면 화끈하게 돈을 풀어주잖아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기대를 해줍니다. 와, 우리 형님이 드디어 화끈하게 나서셨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화끈하게 풀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외람된 비유를 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는 걸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학교 땡땡이 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잖아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학교 안 가는 날이 많아지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가 어렸을 때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학교를 안 갔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 학교 너무 가고 싶은데 아쉽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와, 이게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 농담처럼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코로나 사태가 터집니다. 중앙은행은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한번 잠깐 써볼게요. 칠판에 잠깐 써보면은요, 중앙은행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송금해 줄 수가 없죠. 샌드를 할 수는 없고요. 중앙은행은 오로지 렌드를 해줍니다. 빌려줄 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S하고 L자죠. 딱 그 글자 하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돈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돌려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필요 없어요. 돈을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돈을 주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렌드죠. 렌드는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건 뭐가 뒤에 따라와야 되죠? 갚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보다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용도를 보고 빌려줘야 됩니다. 페드가 말합니다. 우리는 렌드가 가능하지 샌드가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이번에 FOMC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용이 있는 주체한테만 돈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뿌려주는 건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면은 국채를 사들이게 됩니다. 국채를 사들인다는 얘기는 국가의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죠? 이 국채를 사들이는데 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시중 은행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페드가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 은행들한테 달러 자금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은행들은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줄까요? 은행들은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미국의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을 쓸 것인가, 실업자들한테 쓸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자기들도 물리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히려 우량한 회사 쪽에다 돈을 빌려주거나 우량 회사채나 주식을 사는 데 쓸 것인가? 후자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오히려 우량한 시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현 교육부 빈익빈이 보다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이런 단어가 유행한다라고 합니다. 이 유행하는 단어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FOMO라는 단어가 유행한데요. 이게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입니다. 잊혀져 가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이번 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먹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두려움을 가진다는 게 FOMO고요. 두 번째는 TINA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랍니다. 대안이 없다. 주식 말고는 답이 없다. 현금은 안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너도 나도 사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K-리커버리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이제 K-팝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는 리커버리 하면은 크게 떨어졌다 크게 회복하면 V-쉐입이라고 하죠. V자 회복이라고 하고, U자 턴은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 한참 절다가 올라오는 걸 U자 턴이라고 하죠. 근데 K자 턴은요,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요 회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애는 확 달려가고요, 어떤 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일이 펼쳐지죠. 실물 경제는 주저앉고요, 그 다음에 우량한 애플이라든지 이런 언택트 기업들은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언택트 기업들은 누가 주는 걸까요? 그 돈을 페드에서 주어진 자금이 이 K-리커버리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있다. 실물 경제는 힘든데, 앞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었죠. 실물 경제는 어려운데 자산 시장은 부글부글 올라오는, 특히 대형 성장주들이 우글우글 떠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셋이 조합이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페드 따라 정크본드 사자. 연준 회사채 산다니까 그거 사들이자. 페드가 하려고 하는데 미리 가서 사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이분들이 엄청난 돈을 뿌리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시장에서요, 페드가 과열을 양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열이 양산되면은 페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게 중앙은행이 이제 앞에 이제 김한진 박사님께서도 부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은요, 이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요.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금리를 인상해서 좀 눌러주고 너무 안 좋을 땐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올려주고 이렇게 완만한 사이클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까지 떠오르면 밑으로 내리 찍을 때 버블이 붕괴될 때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겠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가져간 이유도 버블 붕괴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페드는 지금 어떤 상황에 걸쳐졌냐면 그 자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페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lose situation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레이리언이라는 그 이코노미스트가 했던 얘기인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루즈라는 얘기죠. 잠깐 볼게요. 페드가 만약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don't do라고 하죠.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크게 힘들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do more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더 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실물경제하고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 에리언의 말은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루즈 시츄에이션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아마추어도 이걸 알고 있는데 페드가 이걸 모를까?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그럼 페드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면서 안 하는 것처럼 해야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립 서비스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아까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양적 완화 아까 이렇게 산이 쌓이던 거 보셨죠? 이걸 갖다 최근 시기열로 가져온 겁니다. 최근에는 산이요 계속 쌓이다가 5월 이후부터는 쌓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채 매입한다고 했죠. 원래 7,500억 달러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120억 달러 매입하고서는요 지금 굉장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기대를 하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수익률 곡선까지 통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보면은 AIT라는 얘기가 나왔죠.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하게 되면은 와, 엄청나게 경기 부양에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조금만 좀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쓰게 됐었을 때는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올라오지 못했던 분까지 반영을 해서 물가가 아주 뜨겁게 올라올 정도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페드는 두 단어로 딱 일축시켜 버립니다. 첫 번째는 moderatel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건한 물가 상승만을, 그렇다고 마냥 물가 올라가는 거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고요. 장기적으로 온건한 물가 상승만 용인할게요 라고 해서 for some time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써서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게 됩니다. 이게 페드가 했었던 것이면 결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세게 밀고 나가는 거는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요. 시장도 이런 거죠. 3월 달에 우리 형님이 너무 세게 해주신 거예요. 이 형님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거야. 5월달, 6월달 돼도요 3월달에 워낙 그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형님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못 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해 라고 했는데 6월, 7월 되면서도 별다른 선물이 나오면 어떻죠? 이제 클리어한 거, 피저블한 거, 무언가 제대로 된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런 질문이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페드가 바보가 아닌데, 그리고 시장도 바보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페드가 계속 립서비스만 하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건 금융시장은 이렇게 하늘을 날아 있는데 실물 경기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의 괴리가 굉장히 두려운 걸 겁니다. 그러면 이 괴리를 메워주는 게 중요하죠. 괴리를 메우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자산 가격이 무너지면서 메워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실물 경제가 올라와서 메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페드는 지금 뭘 하냐면은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시간을 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재정 정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백신의 효과가 나오게 됐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실물 경기가 아까 눈보라 말씀을 드렸었죠. 눈보라처럼 눈보라 가신 다음에 빠른 회복세가 나타났을 때 이 둘이 붙어버리면 괴리를 해결할 수 있겠죠.
제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은요, 중앙은행은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드는요, 지난 3월 달에 무엇이든 해줄게요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액션부터 했죠. 근데 지금은요, 엄청난 걸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실제 액션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만 우리 시장은요, 여전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주겠지라는 생각에 여전히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주세요, YCC 주세요, 무제한 양적 하나 더 해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큽니다. 그럼 이 둘의 괴리가 굉장히 크겠죠. 이 둘의 괴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융시장의 긴장감을 낳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금융시장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실물 경기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실물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재정 정책이 나오는 걸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요, 공을 페드는요, 패스를 이쪽에 해준 겁니다. 재정 정책 받아 하면서 패스를 깔끔하게 넣어준 거죠. 지금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어떻게 풀려나가는가, 이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중앙은행이 무역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어졌었던 얘기들은요, 페드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었던 3월에 얘기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과열되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K 리커버리의 과열을 보면서 페드는 지금 어떻죠? 루즈 시츄에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